미래세대와 공공 채무성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션 지금 현재 유튜브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마 저도 이제 월요일에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사를 먼저 오늘 사회 그리고 발표 토론 맡으실 교수님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찰대 정지수 교수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부산대 한승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발표자로 문소영 박사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로 박태성 박사과정 참여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자로 황광선 교수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세대 한유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립창원대 박승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15분씩 3개의 논문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15분씩 하고요. 또 박순규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 다 맡아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5분 정도 부탁드리고 또 이제 토론에 대한 또 답변 짧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소영 박사님 먼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발표하실 동안은 내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소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 절감 방안 유형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발표는 일반적인 식순에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또는 2014년부터 기존는 지자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채무 제로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가 빚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단체장이 재정개혁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특히 2016년에는 경상남도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 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기념 행사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러한 기념 행사로 나타나게 되는 사과나무나 기념수가 철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지방자치 채무에 대한 관심이 지금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즉 채무 제로가 건전 재정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또 채무 제로 달성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채무 제로는 보통 비용 절감 또는 빚더미 감소, 허리띠 졸라매기, 수익 다양화라는 수익 다양화를 통해서 지방채 감소가 되었다고 지자체에서는 제시를 하였고, 이러한 채무제로 선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임 단체장이 벌여놓은 사업 대비 채무를 많이 삭감을 하였다, 또는 선거 대비 홍보가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를 하였고, 또 지역 개발보다는 채무 상환에만 집중을 해서 주민의 편의와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소홀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무제로 선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절감 과정을 유형화 한번 해보고, 또 이 과정에서 상징정책이 작동하였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으로는 상징 정책이 있겠습니다. 알몬드와 파월의 정부 4가지 정책 중 분배 정책, 규제 정책, 또 추출 정책, 상징 정책 중에 상징 정책인데요. 정부가 현재 통치 체제나 정통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 다른 정책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하는 정책 유형이고, 대표적으로 요즘 열리고 있는 월드컵 축구 경기를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그 민족의 일체감을 고양하기 위해서 경복궁 복원이나 국기 개양, 애국가 재창 등이 예시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정책 결정이나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방점이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게 되면은 정부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부 상황을 장악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로 활용이 되는 상징 정치까지로 확대하여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채무 제로에 관한 선행 연구는 무엇이 있는가 분석을 해봤을 때 우선 사례 연구가 존재를 하였습니다. 용인시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이 있었으며 그 이는 킹덤의 다중 흐름 모형으로 채무 제로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흐름이 이어지다가 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또는 그 특정 지구의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정책 선도가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 사례를 통해 채무 제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채무뿐만 아니라 부채로까지 확대해서 지자체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를 하였고, 또 이러한 지자체의 채무가 다른 곳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존재를 하긴 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존재를 하였고요.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채무 제로 자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2016년 큰 채무제로 선언 이후로 1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는 2016년 채무제로 선언을 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절감 방안에 대한 내용이 구득 가능한 자치단체로 선정을 하였고, 총 42개의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2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 결산 규모나 부채를 이제 작년도 2015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평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형화를 구득 가능한 이제 채무 제로를 선언한 항목의 내용, 그 다음에 비용의 기준으로 세 가지로 유형화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채 절감형을 고를 수 있겠는데요. 42개 중 24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하였고,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대형 건설 사업의 시기 또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일모제를 시행해서 지자체에서 나가는 비용을 감소시켰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행사성 예산의 삭감이나 세액 수입 징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항상 같이 실려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 지자체들의 부채를 살펴보면은 부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지출 비율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 평균 또한 급속히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공모사업 증가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42개 지자체 중 3개에 해당하는 지자체였는데요. 여기서는 국도비를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 또는 공모사업에 집중하여서 지자체로 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자체 자체 재원의 지출을 막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나 개발사업의 성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내용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는 2016년 이제 그 지원 사업을 받은 뒤로는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살짝 소폭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머지 유형을 합친 기타 유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풍선효과형으로 명명을 하긴 했습니다. 15개 지자체가 이제 속하게 됐는데 다양한 복합적인 활동들, 그 다음에 다양한 예산 절감의 내용들이 섞여 있었고, 특정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 절감이 일어났다기보다 불효불급의 재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던가, 앞서 나온 그 대형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정, 그 다음에 지자체 그 공모 사업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의 발굴,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들의 특징으로 살펴봤을 때는 공통적인 특징이 공기업 부채 비율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자체별 채무 제로에 달성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했다. 그리고
약소하게나마, 유형화 세 가지를 실시했을 때 이런 사례를 비교했을 때 과연 건전 재정이 무엇인가, 지자체의 자산이 감소해서 채무가 감소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보통 채무 조기 상환하는 또는 채무를 절감하는 것에 이점으로 이자가 감소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자산의 감소와 채무 감소의 적절성,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그다음에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재정 운영 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 연구가 단년도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서 그 일반화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고 또 달성 방안을 세분화해서 상호 배타적인 유형 구분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제로 유지 기간과 재정 건전성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분석 방법도 실시가 돼야 상징 정치의 작동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박태성입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는 청년 쉬었음의 반복과 고착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연구를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청년의 쉬었음은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반복되고 고착되어 임금과 취업에 장기적인 흉터를 남긴다는 어떤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제가 왜 쉬었음을 봤냐라고 했을 때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요. 2025년 3분기 청년의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44만 명이고 2030을 합한 청년의 경우 73만 명 정도 됩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의 수치고요. 한국은행에서 진단한 바에 따르면 이 쉬었음이라는 현상이 단순한 경기적 실업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탈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질적인 고착화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미취업 1년 이상 청년이 5년 뒤에 정규직에 진입하는 확률이 66.1%가 되고 3년 이상 정도 쉬었을 경우에 56.2% 정도로 하락한다는 한국은행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 점이 비경제 활동 경험이 후속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세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도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청년의 경제 활동 상태는 1에서 4차년도 시점 간에 어떻게 전이되며 쉬었음 상태는 다른 상태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지속성을 보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가지 시점에 걸친 상태 시퀀스로부터 이론적으로 해석 가능한 궤적 유형을 도출할 때 쉬었음 경험은 어떤 유형적 패턴을 형성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궤적 유형 간 이행과 쉬었음의 반복적인 경험은 어떤 개인이나 가구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후속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쉬었음은 많이 밈이나 이런 단어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국가데이터처에서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의 활동 상태 분류 가운데 하나로 취업 준비, 가사, 육아, 통학, 연로, 심신장애 등 특정 사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지칭한 용어입니다. 여기서 니트의 개념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니트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바로 따지면 한국의 니트는 약 150에서 178만 정도, 그 중에 쉬었음은
30에서 5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쉬었음에는 특수성이 존재하는데요. 서구의 니트 같은 경우에는 저학력이나 이민, 사회적 고립형 중심의 어떤 그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고학력이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데 이게 쉬는 건가 아닌가 정도를 모를 그럴 경계적 모호성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은 제 연구의 큰 기둥 중 하나를 맡아주는 상흔 가설입니다. 상흔 가설은 초기 경력의 미취업 경험이 장기적 흉터를 남긴다는 노동경제학의 고전적 가설입니다. 선행 연구들을 봤을 때 임금 부분에서 실업이나 재취업 이후에 6에서 한 24% 정도까지 임금이 떨어진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고요. 이 상흔 효과가 발생하는 미시적 기제는 쉬었음 기간 동안 3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 자본의 감가입니다. 두 번째는 신호 효과, 세 번째는 낙담 효과입니다. 다음은 상흔 가설과 더불어 누적 불이익과 생애 관점 이론입니다. 누적 불이익 이론은 초기의 작은 격차가 시간에 걸쳐서 배가 되고 경로 의존적으로 확대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매튜 효과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매튜 효과는 사회학 용어인데 성경에 있는 구절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마저 가진 것조차 뺏기게 된다는 그런 이론에서 도출된 그 사회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누적 불이익 이론의 2가지 함의를 보면은 초기의 쉬었음은 감가나 낙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다음 시점에 쉬었음에 잔류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되목임 구조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데 함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더가 정리한 생애 관점 이론은 인생의 진입 시점에서 첫 경험이 이후 경로를 규정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그 배경 하에 쉬었음은 일시적 과도기가 아니라 초기 경력 형성의 누적 불이익 기제로 보고 저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제가 설정한 연구 가설은 첫 번째, 쉬었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년은 다시 쉬었음으로 회귀할 확률이 비경험자보다 높다는 것. 두 번째는 임금에 있어서 체증적인 페널티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쉬었음의 발생과 탈출 사이에 비대칭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간의 쉬었음 관련된 선행 연구를 봤을 때 방법론적으로는 집단 중심 추세 분석이나 잠재 계층 분석, 그리고 생존 분석이나 요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요. 제 연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저는 청년 패널을 분석을 해서 그 종단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았고, 그리고 쉬었음을 단지 그냥 쉬었음 응답만 본 것이 아니라 취업, 실업, 취업 준비, 학업에서 분리한 5개의 형태로 구분을 하고 이 5개의 형태를 또 다시 8개의 궤적으로 나누어서 봤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 모형입니다. 종속 변수는 4차년도 시점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월 평균 임금, 그리고 정규직 여부, 그리고 독립 변수로는 쉬었음 경험인데요. 발생하는 시점, 언제 발생했는지, 몇 번 했는지,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았고, 통제 변수로는 연령, 성별, 학력, 그리고 부친의 학력, 거주지 등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저는 그 자료로는 청년 패널 조사 데이터를 봐왔고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구축한 데이터입니다. 전체 N은 12,213명 정도인데 4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제가 분석한 N은 8,891명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쉬었음을 나누기 전에 5가지 분류, 전영창, 이선화의 연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취업, 실업, 취업 준비, 쉬었음, 학업, 기타 이 5가지 유형으로 보았고, 쉬었음,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중 특정 사유 없이 쉬었음으로 응답한 이 쉬었음 응답에 대해서 8가지 유형으로 궤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전 취업형, 그리고 취업했다고 응답을 3번 이상 한 경우, 그리고 취업 진입형, 그리고
준비 지속형, 반복 쉬었음형, 그리고 일시 쉬었음형에서 1차년도에서는 그 횟수로는 쉬었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다시 취업을 한 경우, 근데 또 두 번째는 지연형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고 응답을 했는데 여전히 4차년도 시점에서 비취업인 경우, 그리고 학업 지속형, 그리고 이 궤적 유형에 모두 들어가지 않은 혼합 불안정형 8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앞서서 연구 모형에서 설명드렸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이고요. 저는 제 연구에 대해서 쉬었음 과정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각 단계에 적합한 통계 모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항 로진 모형입니다. 8개의 궤적 유형을 어떤 궤적에 속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진 유형을 보았고, 그리고 쉬었음 누적이 임금에 주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임금 OLS를 보았고, 그리고 무엇가 쉬었음을 탈출하게 결정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항 로진 분석을 하였습니다. 표본의 기초 특성입니다. N은 8891이고요. 1차년도 연령에 있어서 평균으로 23.31세 정도가 됩니다. 4차년도에는 27세 정도가 되고요. 4차년도의 월 평균 임금은 264만 원 정도, 그리고 여성 비율이 50.1 정도가 되고, 쉬었음을 한 번이라도 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4.5%, 그리고 쉬었음을 2번 이상 했다고 한 정도가 309명, 3.5% 정도 됩니다. 저는 2번 이상 했다고 해서 3.5% 정도네 별로 그렇게 크지 않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소수지만 누적 불이익의 핵심이 되는 위험 집단으로 보고 쉬었음 2회 이상 집단을 위험 집단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계수가 다 다중공손성 위험은 낮음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차수별 경제활동 상태를 분포를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취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취업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업 같은 부분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취업 준비나 학업 같은 경우도 취업을 했기 때문에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었음의 경우에는 6.1, 5.3, 5.3, 5.8로 조사기간 내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개인 단위로는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단 단위로는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적 범주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쉬었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소멸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태 전이익률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살펴보았는데요. 1차년도 시점에 취업했다고 응답한 자가 4차년도에도 취업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84.4% 정도 되고, 1차년도에 실업이었지만 4차년도에 취업을 한 경우가 71.7입니다. 근데 1차년도에 쉬었는데 4차년도에 취업을 한 경우는 46.5로 상당한 갭이 있고요. 그리고 쉬었음 내부에서 취업 준비나 쉬었음, 그리고 학업 기타, 실업 등 이 부분, 이 레인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 순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쉬었음이 한 칸 안에 갇히는 정체적 고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내부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가지 궤적 유형 분포인데요. 이 반복 쉬었음 309, 3.5% 중에서 이 쉬었음에서 응답하는 D, E1, E2의 경우가 18% 정도 되고, 반복 쉬었음형은 3.5로 309명 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적으로는 소수라고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이론적 관심의 핵심 부분입니다. 다음은 궤적 유형별 표본의 특성 분포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봤던 반복 쉬었음형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을 보면 임금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당연히 낮았고, 그리고 4차년도에 취업한 비율도 낮았고, 그리고 부친이 대졸자인 경우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쉬었음 누적 횟수가 4차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요. 쉬었음이 0회일 때는 4차년도 취업률이 69% 정도였지만, 쉬었음을 한 번이라도 했을 경우에는 41%로 급감하고, 그리고 2회였을 경우에는 25%로 내려가면서 쉬었음에 잔류하게 된 경우가 51%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쉬었음을 2번 하는 2회차 시점이 이 쉬었음에 대한 고착화 임계점이라고 보고 이 2회차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정책 효율의 관건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쉬었음 누적 횟수별 월평균 임금입니다. 통제 없이 그냥 원자료 평균만 봤을 때 쉬었음 0회에서는 한 268만 원 정도, 1회는 233만 원, 2회는 204만 원 정도로 차이가 있게 줄어들고 있고요. 단조 하락 경우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자료만 봤을 때와 지금은 OLS 추정 결과인데요. 성별, 학력, 연령, 가구 배경 등을 모두 통제한 모형 2에서 쉬었음의 누적 횟수의 회계 기수는 마이너스 0.12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에는 자연 로그 변환을 하였는데요. 자연 로그 변환 성질에 따라서 백분율로 해석하게 됐을 경우요. 쉬었음 경험이 1회 누적될 때마다 4차년도의 임금이 약 12% 정도에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미 모형을 봤을 경우에 1회 쉬었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22, 2회는 0.278 정도인데요. 누적 횟수에 따른 손실의 폭이 2배 이상 벌어지고 누적 불이익 이론에 따른 그 체증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외 선행 연구에서는 12%에서 한 24% 정도로 임금이 하락한다라는 선행 연구가 지금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강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설이었던 체증적 임금 페널티가 지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궤적 결정 요인인 다항 로직 분석입니다. 같은 쉬었음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8개의 유형 중에서 안전 취업형을 기준으로 6개의 유형으로 분석한 다항 로직 그 추정 결과 본인의 학력이 높았을 경우에는 반복 시험률이 낮았고 그리고 부친이 대졸자일 경우에는 부친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 쉬었음이나 학업 지속에서 양의 유의값을 보였는데 반복 쉬었음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고 음의 값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복 쉬었음형은 가구의 안전망 없이 재진입에 실패한 질적으로 다른 어떤 취약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쉬었음 탈출 결정 요인으로 이항 로직 분석을 한 건데요. 1차년도 쉬었음 520명을 대상으로 한 4차 시점 취업 전환을 종속 변수로 한 이항 로직으로 추정하게 된 값입니다. 대졸 이상의 오지비는 2.5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졸 이상 청년의 쉬었음의 탈출 가능성은 고졸 이하 대비 약 2.54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 대졸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은 학력이 연속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대졸이라는 이산적 임계값을 넘어야 탈출이 유의하게 촉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력과 가구 배경이 발생과 탈출에서 차별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설 3이 지지되었습니다. 가설 검증 결과 쉬었음은 일시적 과도기가 아니라 초기 경력의 누적 불이익 기제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이 쉬었음은 내부적으로 순환이 되며 재생산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에 있어서 체증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조적인 그 상흔 효과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 쉬었음형이 고착화된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쉬었음이 발생과 탈출에 있어서 비대칭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론적 기여 부분은 장표로 대체를 하고요. 다음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진입에 대한 어떤 쉬었음을 두 번째로 진입하기 전에 어떤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인풋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 쉬었음형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한다는 점, 그리고 학력별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현행 정책을 보면 대부분 대졸 중심의 정책이 많은데요.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고졸이나 전문대졸, 쉬었음 청년에 대한 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청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천대 황광선입니다. 오늘 그 연세대의 한효성 교수님하고 같이 발표하게 될 내용은 구성으로서의 책무, Accountability as a Configuration. 논문은 이제 해외 저널을 타깃으로 영어로 작성되었고,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중심 축이 제시가 됩니다. 아키텍처, 재량 생태계, 의미 형성 정치. 그래서 여기서 구성으로서의 책무, 여기서 구성과 하단의 정렬과는 의미가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좀 더 깊게 조명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무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결과 연구자가 보기에 기존의 아키텍처, 여기서 아키텍처는 우리가 보통 감사 보고서, 뭐 성과, 우리가 흔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여지는 책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재량 생태계, 책무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세계 모든 학자들은 동시에 재량 디스크리션을 같이 탐색하게 됩니다. 책무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테마이지요. 세 번째, 의미 형성 정치. 책무는 때로는 책임의 귀속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책임을 정렬하는지,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책무가 정치화되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키텍처, 재량 생태계, 의미 형성 정치가 정렬되어야 올바른 의미 혹은 우리가 규범적으로 괜찮은 책무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는데 좋다라고 이 페이퍼는 주장을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가 과잉의 시대에 시민이 국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식, 이론적 격차, 네 가지 긴장, configuration framework, 6가지 사례, 마지막 함의. 여기서 핵심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주주의 후퇴, 특히 뭐 미국에서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AI를 통한 책무에 대한 고민. AI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책무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많이 논의되었던 네트워크 사회에서 책무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은 생략을 하고 좀 중점적인 부분에 핵심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편의 논문들, 정말 최근 논문들일 거예요. 2026년 3월까지 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책무의 개념, 분석 수준, 거버넌스, 맥락, 방법 차원에서 나름의 분류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가지의 텐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텐션은 형식 아키텍처와 체감 책무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다. 첫 번째는 formal architecture, 두 번째는 felt accountability. 책무 연구자들한테는 익숙한 용어이고요. 그 formal architecture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principal agent 관계에서의 책무 시스템입니다. 뭐 보고하고 측정하고 포럼하고 이게 그 감독하고 권한을 확인하고,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에 felt accountability는 좀 보이지 않는 체감하는 책무의 인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들은 어떤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냐? 두 전통은 어떤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연결된 사슬과 같이 한 사슬에 있는 고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텐션은 구조와 해석입니다. 앞서 책무를 논의하는 데 있어 재량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책무를 논의하다 보면 특히 우리가 일선 관료 이론이라던가 여러 현장 기반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서의 재량은 불가피한 측면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재량은 일단 구조적인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또 발생하고, 따라서 구조와 해석의 텐션을 학계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텐션은 통제이냐 청지기이냐. 가장 전통적인 양대 산맥이죠. accountability 시스템을 논의하는 데 있어 principal agent와 stewardship 접근, 이 두 가지는 가장 큰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되지요. 여전히 우리는 양자를 택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학계는 논의하고 있고, 하나의 컨피규레이션으로 적합성을 취해야 한다라고 어느 정도 중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청지기 이론을 더 적용하는 연구를 제 개인적으로나 또 제 연구 맥락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산맥은 그래도 주인 대린 이론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텐션은 민주적 책무와 관리적 책무. 기본적으로 책무의 시스템은 관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책무의 속성 자체가 컨트롤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나 권리
관용, 어떤 팩트, 또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민주적 차원에서의 그 책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적 책무와 관리적 책무가 텐션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컨피규레이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네 번째 텐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네 가지 텐션을 통합적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입니다. 서두에서도 제목에서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책무 아키텍처, 두 번째 재량 생태계, 세 번째 의미 형성 정치, 세 가지의 다른 결들이 책무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고 있고 어떤 사례에서는 책무 아키텍처가 더 강조되고 또 어떤 사례에서는 재량 생태계가 강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례에서는 의미 형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컨피규레이션의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A, B, C, D 네 가지 타입으로 컨피규레이션 타입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적 정렬이라고 해서 이 앞서 세 가지 아키텍처, 재량, 의미 정치가 균형된 형태. 그래서 사례는 제가 오늘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영국의 엄부스만 사례가 제가 직접 조사한 사례는 아니고요. 그 엘스톤과 왕의 연구에서 참고를 했던 사례입니다. 이 강하고 정합적인 아키텍처, 그다음에 보호된 재량,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가 학습을 지향할 때 굉장히 이 세 가지가 균질적이고 균형적인 형태를 보일 때 영국의 엄부스만 사례에서는 사회복지 민원이 57%가 감소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죠. 참고해 볼 만합니다. B는 아키텍처가 굉장히 강한 경우입니다. 아키텍처가 굉장히 강하고 재량이 좀 위축된 상태. 그러면서 위험 지배는 좀 있는.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중국 논문들을 보면, 중국 학자들의 논문들을 보면 AI를 많이 활용하는데 일선 관료들 역시 AI에 많이 기대는데 실제적인 felt accountability는 오히려 AI에 기대서 약화되는 측면도 있으면서 또 중앙 집권적인 어떤 푸시는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 그래서 이거를 방어성의 함정이다 이렇게 이런 타입을 붙여봤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로의 전용입니다. 책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민을 위해서 탄생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또 억압할 수 있는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는 책무 시스템이 그러한 케이스를 지배로의 전용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구성의 공백입니다. 이 세 가지 아키텍처, 재량, 의미 정치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분산되고 그 사이사이에 공백이 많은 상태. 그러한 사례들은 구성의 공백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6가지 사례들은 가령 브라질의 감사 시스템이나 네덜란드 돌봄, 영국의 옴부즈만 이 세 가지 사례는 대략 앞서 A로 명명한 좀 균형을 갖춘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라질식 감사에서 그 감사를 진행하는 관료의 퀄리티가 상당히 증가하거나
그런 현상을 좀 볼 수 있었고, 네덜란드의 가정돌봄 역시 상당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 옴부제만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한 가지 사례만 조금 잠깐 짚고 가게 되면, 아키텍처, 재량, 의미 정치, 이 세 가지 중에 아키텍처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책무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러한 강한 책무가 왜 정반대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제 영국의 사례와 중국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AI 일선 관료의 그 논문에 따르면 아키텍처는 분명히 정치적 책무에 의해서 강한데, 그 중앙 집권화에 의해서 강한데, 재량 생태계가 존재함과 동시에 이 AI 매개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이 좀 중국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의 보고에 따르면. 그래서 어떨 때는 시스템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결정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면서 아니다. 이 책임은 우리 현장 실무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 AI 일선 관료에서는 그 방어성에 대한 그 함정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를 좀 해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통합적인 틀을 한번 좀 구성해 본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99편의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최근 어카운터빌리티 논문을 한번 좀 정리해 봤다는 의미, 방법론적으로는 뭐 중요한 측면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검토해 봤다는 것,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AI 도입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사회 다변화, 복잡성으로 인해서 책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최근에 이건 선거 전에 쓰여진 논문인데, 우리 선거 때 선관위 문제가 불거졌었죠. 선관위의 어떤 뭐 도태, 뭐 방만적인 조직 운영, 책무 시스템이 망가졌다. 뭐 이러한 메시지들도 있었고, 아키텍처, 또 선관위의 재량, 또 선관위의 행위에 대한 의미 정치, 상당히 나중에 사례 분석으로 선관위의 사례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향후 의제는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을 잘 정리해서 논문화하는 것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은 그 99편의 논문들이 대부분 유럽과 미국의 연구입니다. 물론 한국도 조금 있지만,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행정학계의 흐름을 어카운티 관점에서 좀 정리해봤다는 것을 의미로 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 분의 그 세 개의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재밌어가지고 집중해서 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국립창원대 그 박순규 교수님께서 그 세 개 논문에 대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이게 17대 1로 싸우는 그런 기분은 아니고 한 3대 1 정도로 싸우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토론이 제가 뭐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싸운다기보다는 제가 약간 궁금한 거 또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부분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문소영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제로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건전 재정이라고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자치권, 그러니까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치권 중에 이제 자치 입법, 자치 조직, 자치 행정 이런 것들만큼 중요한 것이 자치 재정인데,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채무를 제로해서 채무를 없애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건전화를 갖다가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분배 정책, 규제 추출 중에서 상징 정책,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완화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보통교부세, 그 광역자치단체나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지자체로 주는 그 보통교부세에서 이제 그 인센티브 같은 그러니까 기준 재정 수요액이랑 기준 재정 수입액으로 나눠지는 그 보통교부세 그 양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자체가 얼마나 자체적인 노력을 많이 했나, 그런 그 수준을 이제 반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삭감했냐면 그 행사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갖다 대폭 삭감해서 자신들의 그런 재정 수요액을 갖다가 굉장히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 정책을 굉장히 삭감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일리 있고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화를 갖다가 이제 총 세 가지로 부채 절감형, 공모사업 증가형, 풍선 효과형 이렇게 세 가지로 하셨는데,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유형화의 그 기준이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2x2랄지 아니면은 그 여러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중요 요인을 뭐 2가지 아니면은 뭐 3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유형화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부채가 얼마나 절감되고 있는지, 공모사업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유형화도 굉장히 뭐 의미 있고 바로 수용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유형화의 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뭐 분석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분석 대상이 일단 너무 그 재정 자립도 수준이 너무 낮은 곳만 일단은 하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 전체 226, 229개의 그 자치단체를 분석을 대상을 하셔도 이렇게 충분히 더 유형화, 이 유형에 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정부가 아니라 이제 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이 대출을 안 받고 그렇게 꼭 사업을 진행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갚을 역량이 되고 내가 그 채무를 갖다가 그걸 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더 혁신적인 사업을 더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무슨 글로벌 규범이랄지 어떤 그 위에서의 그 상위 정부의 압력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무조건 채무는 무조건 제로여야 돼, 나는 절대 부채를 만들 수는 없어라고 이제 하는 게 꼭 과연 그게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진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자체로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걸 하는 자세일까? 오히려 이제 그 채무 제로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나 그런 혁신적인 정책 사업을 갖다 도입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만약에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네, 평가 지표를 갖다 다 같이 동시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지자체에서 많이 밀고 있는 뭐 AI랄지 4차 산업 그런 기술 관련 산업이 같은 것들을 이제 유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자체 수준에서도 요즘에 약간 좀 역량이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인들이 그렇게 AI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채무 제로와 뭐 그 채무와 이제 그런 산업 관련된 그런 수치를 비교해 보면 어떨지,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사실은 재밌게 일단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박태성 그 원생님 발표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나요? 청년 쉬었음이라고 하나? 이렇게 그렇게 새로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이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유형화하시고 굉장히 그 개념을 갖다가 세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좀 들었던 이제 그 궁금했던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청년 시업슴이 우리가 그렇게 기존에 뭐 행정학이나 뭐 사회과학에서 다루었던 그 학술적 개념에 어떤 내용에 그 포함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개념에 좀 구체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가 좀 필요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에서도 우리가 실업이란 얘기도 많이 했고 비경제 활동 인구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과 시어슴이 어떤 그런 그 개념적으로 진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연구가 어디에 도대체 위치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제 실업이나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 뭐 불이익, 누적된 불이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청년 쉬었음이라는 게 뭐 굉장히 그 우리가 우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사안이면 뭐 분명하지만, 꼭 이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러니까 좀 벌써 몇 년 전,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욜로라고 해가지고 그런 청년층에서 오늘만 살자 이런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내가 나의 그 커리어의 그런 다음 한 단계를 더 넘어가기 위한 그런 휴식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재충전 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쉬었음이라고 그렇게 그 표현하지 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본문 이제 이 PPT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 보내주신 그 본문을 보면, 쉬어쓴 청년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유보 임금,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받고 일할 수 있다라는 게 한 3,100만 원 정도라서 다른 그렇게 취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과의 굉장히 그 유의미한 그런 차이도 없고, 그리고 이 쉬어쓴 청년들한테 그 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거의 한 50%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취업하고 싶다, 나 얼마든지 취업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순히 막 취업에 대한 의욕이 너무 없고 막 눈이 너무 높아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이런 것들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우려하고 있는 그렇게 그 뭐랄까 미취업자 청년과 다른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이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우리가 좀 필요하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디테일하게 분석을 보면, 이제 표본의 분석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그 샘플 넘버가 그 표본 숫자가 한 8,89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그 가설을 검증하는 그 상태 전이 행렬에 대한 에서 활용하시는 그 샘플은 9,665명이에요. 그래서 이 샘플의 숫자가 달라서 조금 어떻게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상태 전이 행렬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1차 그 기간에서도 쉬었던 사람이 4차에서도 쉬었던 사람, 이게 이제 11.1%라고 해서 굉장히 큰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좀 과대 측정된 건 아닌지라고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더 유형화를 굉장히 잘 해주셔서
반복 쉬었음형 일시 쉬었는데 나중에 취업을 하신 회복형, 그리고 일시 쉬었는데 계속해서 쉬고 있는 그런 지연형, 그렇게 뭐 1회만 쉰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각자 반복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이 한 3.5%,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취업을 하신 사람들이 6.1%, 그리고 잠깐 쉬었는데 계속 쉬고 근데 그거는 이제 1차 때 쉬었다가 4차 때까지 쉰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만 쉰 분들은 보통 한 번 8.4% 정도 있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1차 때도 쉬었고 2차 때, 3차 때, 4차 때까지 계속 쉬고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그 청년 취업성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11.1%였는데 실제로 반복 쉬었음에 나타내는 사람들은 3.5%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과대 측정된 건 아닌지라는 좀 그런 게 궁금함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활용하신 데이터가 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균형 패널 데이터를 하셨는데, 이게 그 왜 패널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연도를 그렇게 더미로 넣으신 뭐 풀드 OS 형태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이 그 다중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하셨는지, 근데 그게 어떤 그러니까 다른 방법론보다 훨씬 그게 유용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셨다라고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그렇게 마이너한 부분인데 그 연구 모형이 되게 그 굉장히 잘 이해 잘 되게 그려주셨는데, 연구 모형에서는 그 이제 4개 시점의 그 시퀀스를 갖다 활용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성이 꼭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연구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그 연구 모형만 보고 매개 분석을 하시려는 건가 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시퀀스별로의 그 이어지는 그 효과를 내가 그 조작화해서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연구 모형도를 조금은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책임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제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이제 그 유형 A, B, C, D의 그 유형화도 정말 너무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뭐 저 수업 때나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그 롬잭 그 교수님의 그렇게 그 책임성 유형화, 뭐 계층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뭐 이런 유형화에 거의 걸맞게 그게 굉장히 그런 좋은 그런 재량과 그런 책임성이 같이 함께 되어 있는 그런 유형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유형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좀 궁금했던 거는 이게 굉장히 그 공식적인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아키텍처, 어카운터빌리티 아키텍처랑 그 디스크리션이 이거의 그 요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2x2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데, 제가 그 본문도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좀 읽어보았지만 그 이제 미닝 메이킹 폴리틱스의 그 내용이 조금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화의 내용에 좀 그게 결정적으로 가르는 그런 유형화가 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임성은 강하고 공식적인 책임성은 강하고 재량이 낮은 경우, 뭐 재량도 보호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하면 2x2로 굉장히 4가지로 이렇게 유형화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미닝 메이킹 폴리틱스가 어디에 포함될지가 좀, 그러니까 그게 그 유형을 가르는 그렇게 명확한 요인이 되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연구가 굉장히 큰 함의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말씀하신 AI의 책임성은 말씀하신 4가지 구성 중에 어떤 것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 연구 중에 어떤 거였냐면, 인간의 그런 결정과 AI가 내린 결정이 만약에 다른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거를 더 신뢰하고 어떤 거에 더 동의하는지를 갖다 이제 설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주고, 근데 이제
특별히 뭐 큰 이유 없이 이제 질병과 관련된 판단, 그리고 범죄자의 그 형량에 대한 그 판단,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더 그렇게 강화된 그런 통제 지향적인 환경 정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재량에 맡기는 환경 정책을 해야 될지, 이 시나리오를 주고 인간의 결정과 AI의 결정이 다른 경우에 어떤 사람의 어떤 그 AI나 인간에 대한 그 신뢰 결정 중에 어떤 거를 더 신뢰하는지를 갖다 물어보았더니 큰 이유 없이 질병보다는 범죄보다는 환경이 더 이제 커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해석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환경 같은 경우는 조금 먼 미래, 내가 좀 실제로 그렇게 효능감이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나의 노력이 그런 거에 좀 부족하다고 멀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뭐 AI의 그런 결정을 신뢰하고, 근데 내가 바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내가 그때 코로나나 이런 걸로 전염병이 그렇게 닥쳐서 내가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인간의 결정을 좀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를 때, 그러니까 인간과 AI의 그런 결정이 다를 때 각자의 그런 책임성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 네 가지 구성 중에 어떤 걸로 세팅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 정책별로 그 책임성을 갖다가 나눠서 이제 그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갖다 적용해서 모든 정책에서 다 활용되는 그런 책임성을 하는 것들이 좋을지, 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 더 궁금한 게 더 많지만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혼자 토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그러면, 네,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그 문소영 박사님 논문에서는, 네, 저도 굉장히 좀 관심 있는 주제인데, 그러니까 채무 제로라는 게 중앙정부로 치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재정준칙과 같이 이제 제약으로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워낙 박 교수님이 잘 이제 토론해 주셔서 그런데 그 풍선 효과용에서 지방 공기업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채무를 줄이겠다는 게 지방 공기업으로 약간 이전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로 보이는데, 분석 결과를 좀 보면서 이런 어떤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왜 증가할까? 어떻게 이전되는가? 그 부분을 또 연구에 넣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박태성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몇 가지 이제 조금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 선택 편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상흔 효과의 크기로 이제 쉬었음 1회당 월 평균 임금 12% 감소한다. 이거는 조금 표현에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가적 크기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관적인 연관이기 때문에 쉬었음 1회당 뭐 이제 증가하면 월 평균 임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완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도 좀 관심 있게 읽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그 횟수로 쉬었음을 했는데 사실 순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었음 하다가 이제 취업을 하고, 근데 또 단순히 이제 같은 이외여도 그 일하다가 쉬었음 하다가 또 일하다가, 이런 순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적적인 어떤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사실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네, 같은 이외여도 쉬었음 하다가 또 일하다가 뭐 이런 그 차이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본다면 논문이 굉장히 또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니까 2회, 그러니까 3회 경험자, 그러니까 쉬었음이 3회 경험자는 42개 옵저베이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표본이어서 이 작은 표본에 대해서 좀 해석할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부트스트랩을 할 수도 있고요. 실내 구간을 좀 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좀 한다면 훨씬 더 타당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앞서 이제 배경을 하셨을 때 사실 2024년까지가 패널 분석의 어떤 분석 대상인데, 앞에 배경 설명하실 때는 사실 2025년, 2026년을 얘기하셔서 조금 사실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수정한다면, 작은 거지만 네,
조금 더 타당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자원의 역할을 그 아버지, 그러니까 부친의 학력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부모와 동거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어떤 취업 상태, 뭐 경제적인 지원, 주거비 부담 이 부분이 사실 아버지가 대졸자인 것보다 훨씬 더 사실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서 대리 변수로 인해서 부친의 대졸 여부만 본다면 좀 제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만약에 데이터셋에 있다면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 논문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특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관련해서 이런 책무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그냥 궁금한 점은 이제 99편의 어떤 논문을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추출하셨는지를 좀 보완하신다면,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셨지라는 게 좀 연구자로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딩, 그러니까 뭐 개방 코딩이나 코딩을 통해서 이제 긴장과 어떤 구성 차원을 도출했는데 그 코더 간의 뭐 일치나 또 어떻게 도출하셨는지 과정을 보여주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서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각의 개념들이 그러면 체감 책무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재량 생태계나 뭐 의미 형성 정치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어서 네, 그 경계를 좀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면 독자로서는 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례 선정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 6가지 사례, 그래서 사례 선정에 어떤 논리가 있으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다 이제 말씀하시는 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2분씩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플로어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선 아직 검토해야 할 바가 많은 제 발표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방향이나 코멘트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일반화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유형화의 기준에 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은 구득 가능한 자료 중에서 뭐 항목이나 비용 절감 규모가 확인된 것 중에서 규모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이렇게 작성을 하였고, 그 중에서 유사성 있는 지금 지역끼리 묶다 보니 뭐 2x2보다는 지금 한 3개 정도로 유형이 구분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목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동이 되는 문제가 조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뭐 비율이나 아니면은 건전성 관련 지표를 통해서 다시 이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이제 개인적이거나 좀 직관적인 판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러한 한계를 좀 넘어서려고 해보고 있고, 말씀해주신 뭐 AI나 뭐 4차 사업 등 이런 사업 내용과의 연계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보완해서 연구를 더 탄탄하게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말씀 주셨던 쉬었음의 개념화 명확화의 경우에는 사실 실업과 쉬었음은 다른 개념입니다. 실업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상태이면서 언제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 쉬었음 같은 경우에는 취업할 의지도 없고 할 생각이 없는 상태가 일단 조작적 개념 정의인데,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을 때 쉬었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 자료를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타당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SU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중 로직 분석을 한 경우는 제가 8개의 계정 유형을 나눴는데 이 8개의 계정 유형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중 로직 분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폴드 OLS를 적용 보다는 다중 회귀 분석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더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연구 모형은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같이 섞여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횟수나 순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 논문을 가지고 패널 데이터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 패널 조사를 사용을 하였고, 이 청년 패널 조사가 21년부터 구성된 패널
종단 연구긴 하지만 그래도 N수가 그러니까 횟수가 노동 패널처럼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 연구들과 그리고 개념들과 조금 차이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부분 저도 명심하고 있고 이 부분 저 보완해서 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AI의 맞습니다. AI 결정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에 따른 책무 문제는 우리 행정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풀어가야 할 테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신뢰 문제는 뭐 많은 문헌들도 있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신뢰를 하는 사람의 심적 상태, 또 여러 가지 맥락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키텍처, 재량, 의미 정치 이 세 가지의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신뢰의 기반 형성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지향점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별로 뭐 질병이든 범죄든 아까 말씀하신 환경 정책이든 정책별로도 분명히 이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례 선정은 그 연구자의 판단으로 이 99개의 논문 중에서 사례가 있었던 논문을 중심으로 파악을 했고 사례를 넣어서 같이 발표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 한광성 교수님의 그 논문의 공저자인 한유성인데요.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니멈 폴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미니멈 폴리틱스 말고 앞에서 얘기했던 아키텍처랑 재량은 보통 저희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양쪽으로 좀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 보고서라든지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성과 시스템, 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냐 이렇게 측정 가능한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뭐 재량도 마찬가지 재량이 많고 적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니멈 폴리틱스는 그 수준별로 어떤 의미가 정치적으로 있는지를 좀 이렇게 질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정교화 나가도록 하고 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AI 관련해서는 이 AI가 결정하는 거랑 이제 AI가 결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발표를 했다시피 이제 재량과 비재량의 긴장 관계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재량과 비재량 간의 긴장 관계랑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결정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종의 AI한테 재량을 맡긴 것 같은 상황인 거고 반대로 AI가 결정하지 않고 인간이 결정한 거는 이제 AI한테 재량을 맡기지 않고 인간한테 재량을 맡겼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재량이 사람하고 AI한테 부여된 거의 차이에 따라서 그 반대로 이제 비재량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량과 비재량과의 관계가 이제 AI 결정에서도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개념을 정교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이제 20분 됐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세션 종료됐네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저희 또 발표자분들 계시니까요. 끝나고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